자, 변동성이 높아진 국내 증시 상황 또 빠르게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가 정말 아찔했던 것 같습니다. 검은 수요일에는 장중에 6%를 넘나드는 그런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 금요일장에서도 2% 가까이 떨어졌었죠. 자, 허인남 대표님,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한 이번 주 3, 4거래일 거의 7개월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그 미증시에서의 이제 AI 거품 문제는 단기 차익 실현 정도로 좀 마무리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12월 미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도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상 이런 그 인하 기조를 이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은 이제 7일 그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56원까지 돌파하면서 그 작년 계엄 수준, 계엄 국면까지 상승했다는 점은 그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이제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이탈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또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좀 존재를 했었는데 7일 오후에 다시 한번 투매를 이용해서 외국인 중심으로 다시 기술주 중심으로 아래에서 사는 그런 모습도 같이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7일 미증시의 반등 여부 그리고 또 미증시의 반등 여부를 통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한 다시 한번 이제 그 반등 여부를 다음 주 초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잠깐 AI 거품론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더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야기가 불거지면 조정받았다가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동현 대표님, 지금 제기된 이 AI 거품론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올해 들어서만 이제 벌써 여러 차례 AI 버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최근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이 AI 관련 논란이 불거졌고 여기에 마이클 버리 같은 유명 투자자들이 이제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하락에 베팅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시장의 불안 심리가 많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AI처럼 기술 성장 중심의 산업은 이 본질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조정은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조정 과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업을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이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에 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지만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 고평가 논란이라든지 실적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가격과 이런 기간 조정을 거쳐가지고 이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다시 우상향 흐름을 보였었고 이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 AI 산업도 이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미 생산성 혁신과 이 산업 구조 재편의 혁신 기술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 경쟁은 말 그대로 이제 전쟁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닷컴 버블 당시에는 수익성보다는 이 인터넷이라는 키워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기반으로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거든요. 또 벌어들인 돈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를 직접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AI 시장은 거품이라기보다는 이 성장 초입에서 좀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국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제 증시 고점 경고가 또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증시야 뭐 이제 상승장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사실 미증시를 본다면 뭐 2년 가까이 그 넘게 쉼없이 오른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자, 김호영 대표님. 조정이 나온다. 예를 들어 뭐 경고처럼 고점이다.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일단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의 CEO들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10에서 20% 가량의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시경제적인 충격이 아니라는 것에 이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버블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팔란티어 예로 들면 뭐 12개월 선행 PER이 214배, 올해 들어서만 150% 이상 상승을 했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를 했죠.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 한 11억 달러의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그 공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월가의 거물들 모두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숏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하락을 활용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와 해칭 전략을 사용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거든요. 일단 지금 버블인 게 확실한 이유가 일부 소프트웨어, 특히 가장 대표적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데
사실 지금의 시장 강세장을 이끈 것, 그러니까 AI 장세를 이끈 것은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아닌 하드웨어의 엔비디아죠. 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이상한 버블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항상 버블을 실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의 실적 컨센을 항상 보수적으로 잡고 그 실적 이상을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이 버블을 소화하면서 그 버블을 실제적인 주가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월가 거물들이 하나같이 조정, 고점들을 말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명분 쌓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팔기 위한 자리, 그리고 팔고 나서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일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명분. 그러니까 지금 조정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증권사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도달 가능성을 7,50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뭐 거의 40년 만에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KB투자증권의 지금 그런 전망인데요. 물론 뭐 이번 한 주만 놓고 저희가 시장을 평가할 건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위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동호 대표님 7,500 이 숫자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사실 7,500이 아니고 10,000포인트를 결국 넘어간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10,000포인트. 네. 언제 10,000포인트를 가느냐가 사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강세장의 특징은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신기술 혁명으로서 이제 과거에 보면 닷컴 버블 시대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출시됐을 때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AI 시대 데이터 센터로 집중되면서 투자가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버블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전력기기라든가 반도체라든가 AI, 로봇 또는 이제 에너지 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가 이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많고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투자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업종들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3조 현상이라 해서 저유가나 저달러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금리인데요. 이 현상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네임 더 전인 한 2, 3년 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제 정부의 국민 성장 펀드를 이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또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이 이제 12월 달에 발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고배당 정책의 이 배당락이 12월 달에 또 있고요. 또 710조 원의 이 AI 시대의 첫 국가 예산안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다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본다면 11월 달에 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12월 달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식을 잘 버텨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현 시점에서는 이 AI 버블에 따른 결과론이 12월 9일과 10일 날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금리 결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방향성에 따라서 조정에 대한 기간이 조금 길어질까 아니면 좀 짧아질까에 대한 어떤 기간적인 흐름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돌파 나와서 계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을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 수급인데요.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음에도 달러 대비 환율의 급등세에도 코스피를 또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외국인인데 이달 들어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먼저 발을 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동현 대표님, 외국인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수급이 흔들리는 부분은 맞지만 이 한 템포 좀 쉬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난 몇 달간 반도체와 AI 인프라 중심으로 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었거든요. 이 최근 다시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환차동 부담도 좀 생기고 그리고 셧다운이라든지 AI 거품 논란 등으로 이제 쉬어가는 좀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네. 그리고 계속 사들이기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이 코스피가 10월에만 이 19%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게 2000년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상승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거기다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큰 이슈였던 뭐 에이펙이라든지 한미 관세 이슈가 이제 소멸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재료라든지 그런 게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새로운 모멘텀이 조금 필요한 시기이긴 한데 반면 재료는 또 없는 상황이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AI 밸류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환율 상승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도세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달러 대비 환율 잠깐 볼까요? 급등이 나타나서 왜 이런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는 1,450원도 다시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각에서는 물론 복합적인 뭐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1,500원 돌파 이런 이야기도 제시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움직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는 게 필요할까요? 뭐 일단 7개월 만에 환율이 지난 금요일에 1,450원을 돌파해서 4월 11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95%에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강달러 흐름이 강화가 됐고요. 일본 다카이시 내각의 금리 인상 시그널 약화로 엔저가 지속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국내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원화에 대한 실수요를 어느 정도 지켜온 외국인들이 지금 매물 폭탄을 쏟아내면서 외환 시장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2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미 현금 투자 이 부분이 외환 보유액의 복원력에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대비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500원 돌파를 우리가 가정하고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일단 주식시장에서 AI 거품론에 의한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3조 가까이 매도한 외국인인데 다시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 금요일에 또 그런 흐름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 위치 도달 그리고 거기서의 반등이 중요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회복이 되면 거꾸로 환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적 빈자리를 채워준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뭐 저가 매수로 인식한 부분들이 크겠죠. 다만 또 증권가에서는 저가 매수가 아니라 고가 매수에 가깝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동관 대표님, 개인들의 이런 포지션을 뭐 지금 계속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경계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지 어떤 판단이세요?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사실 이제 과거와 같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이제 여유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서학개미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등 이 대표적인 보유주들을 일부 좀 차익 실현해서 외국인과 비슷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이제 코스닥에는 이제 에코프로, 네임보 로보틱스, HLB 등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대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승산 있는 투자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성장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제 자산 밸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투자를 좀 자산 밸류의 종목군들을 조금 더 편입시키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 현대차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시총이 바로 이제 윗단계거나 아랫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현대차가 더 시가총액이 높을 것인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높을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네. 열의 악은 대부분 현대차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10개월 전에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SK 하이닉스를 지금 사야 되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차트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4배 정도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개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은 부분들 매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면서 현대차도 함께 같이 매수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정을 통해서 사실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좀 내려왔다던가 메리트가 생겼다던가 이런 업종과 종목을 찾는 그런 눈길도 상당히 바쁩니다. 자, 업종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금이 어디로 대거 이동할 것인가 그걸 저희가 또 빠르게 파악해서 먼저 좀 조치를 취하면 더 좋겠죠. 허인은 대표님께서 그 예상되는 흐름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주는 이제 그 증시 변동성으로 인해서 전 섹터들이 한번 주저앉은 분위기이지만 그 기술주 중심으로 한 순환매는 이제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 로봇 그리고 바이오 중심의 이런 기술주 랠리인데 특히 이제 그 바이오는 이제 전통적인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항상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시총 상위 그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그 코스닥의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흐름으로 작용할 거고 오히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AI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또 의료기기 등 이런 개별주 중심으로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미국 관련된 저희가 관세와 셧다운 이슈 짧게 좀 보도록 할게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정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뭐 이런 후폭풍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뭐 하늘길까지도 막힐 수 있다. 이런 지금 제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어떨까요? 뭐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파장을 뭐 시장적인 변수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 셧다운이 이제 최장기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기회로 노릴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봐가지고 기회다 생각하고 이거를 잘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여론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최근 이제 AI 거품론이라든지 여러 조정 명분이 더해지면서 기회인 걸 알면서도 투자 심리가 빠르게 냉각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보게 되면은 2018년도부터 19년 초까지 역대 최장 기간이 35일 이제 셧다운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S&P 500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나고 보면은 기회가 이제 충분히 맞습니다. 그 셧다운 시기가 길어질수록 이 AI 광풍의 이제 주가 상승폭도 컸던 만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용 잔고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잔고 물량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대 매매 물량까지 더해져 가지고 시장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게 시장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길게 끌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행되는 상황들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상호 관세 이슈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 적법성을 지금 심리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이 됐고요. 만일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크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호영 대표님. 일단 미국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비롯한 이제 주요 교역국들의 무역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판결이기 때문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빠르게 좀 나온다고 합니다. 수주 내에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에 미 정부가 환급해야 될 관세 규모가 추정치로 최대 1조 달러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추가적인 관세 정책을 또 한 번 그러니까 플랜 B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판결 심리가 들어간 법안은 IEPA라는 법인데요. 이 법 이외에 품목관세의 근거는 무역 확장법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 확장법이 이번 심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를 하더라도 무역 확장법을 근거로 해서 품목관세는 오히려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판결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눠봤습니다. 이번 한 주가 변동성이 또 상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이 원칙에 근거해서 자신의 선택에 맞게 또 현명한 그런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주식 투자의 정보, 그 유용한 정보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